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요, 저희가 이전에 전세 사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전세 사기가 뭐가 문제일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 중에 이 전세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 전세 제도를 폐지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이런 주제로 많이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네. 근데 특히나 이 영상에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네. 좋은 댓글도 있었고 안 좋은 댓글도 많았다는 점. 네. 네. 어떤 댓글인가 좀 보아하니까요. 이 전세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전세 제도보다 이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여서 이거를 폐지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댓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몇 개를 가져와 봤어요. 네. 첫 번째는 닉네임 정희님께서 제목을 잘못 적은 건가 싶어 내용을 들어봐도 전세를 없애야 된다는 내용일 뿐 어이없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은 절대 안 하시네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시키며 총체적 난국을 만든 원흉은 전세 대출 제도이니까요. 이 제도 때문에 갭투기가 생겨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전세가에 버블이 생기고 전세가가 비싸지면서 결국 집가까지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데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애지당초 뻔히 집주인이 있는 집을 정부가 개입하여 무분별하게 무담보로 공적 보증을 서주면서 빚내서 남의 집 전세 살으라고 조장한다는 자체가 진짜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닉네임 안학TV님께서 전세 사기가 가능했던 것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한도가 80%라는 미친 정책도 아주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LTV를 60%, 50%로 제한하고 DTI 40% 제한을 하면서 부동산보다 더 훨씬 위험한 채권의 담보를 잡는 것 자체도 위험한데 거기에다 한도를 80%로 줬으니 이런 것은 논의할 가치도 없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전세 거래는 정부가 만든 제도가 아닌 것은 맞지만 전세 자금 대출은 정부가 만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전문가 그 누구도 이런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댓글을 나눠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댓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이 댓글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좀 차근차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전세자금 대출 제도에 과연 문제점이 있을까? 네.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첫 번째 책 2018년 1월 달에 이제 출간된 첫 번째 책에 보면 전세 대출의 이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대출 제도가 사실은 원래 없었던 제도가 아니에요.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좀 유명무실했어요. 유명무실했던 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좀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은 무조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게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였던 거예요? 네, 필수였어요. 근데 임대인은 불안하니까 동의를 대부분 안 해준다라고 해서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임대인들은 거절을 했던 거예요. 필수 요건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명무실했던 게 이거를 활용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이제 활성화됐냐면 바로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전세난이라는 게 굉장히 심하게 있었어요. 그때는 자고 나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이제 이 전세난을 없애기 위해서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테이라는 공급 정책, 국가가 이제 임대 공급을 담당하기에는 자금도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해서 민간 임대라는 뉴스테이 정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을 하면서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집이라는 게 지어지는 동안 한 3년 정도 걸리잖아요. 네. 3년간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는 계속 지금 자고 나면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데 공급은 하는데 3년 후에 와요. 수요를 사실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전세라는 게 이게 집이 필수품이다 보니까 집은 사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 했는데 집을 안 사요. 그러면서 자꾸 전세로 가는데 전세가는 올라가. 그때 뉴스들이 많이 나왔던 게 돈이 없어서 기존에 살던 집을 버리고 자꾸 이제 하향화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막 뉴스에 나왔어요. 이걸 이제 정부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느냐? 기존에 살던 집에서 살 수 있게.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돈이 부족해.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대출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유명무실화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실용적으로,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요건을 형식적인 요건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을 한도를 늘려주고 확대시켜준 이 두 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이게 활성화됐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전세 난 시기에 높아가는 전세가를 좀 보완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 전세자금 대출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건데, 그럼 임대인의 동의가 이제 필수가 아닌 거고, 이게 불안해하는 임대인의 마음을 또 잡기 위해서 보증보험도 또 확실하게 해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원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전에는 전세금이 사실은 다 현금이었거든요. 다 현금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낀 집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한 돈이 돼서 이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굉장히 전세라는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였던 게 대부분 다 현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였던 건데, 전세자금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제가 그 첫 번째 책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앞으로 현금이었던 이 전세 보증금이 다 대출을 낀 집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이게 현실화됐어요. 지금은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출을 끼지 않은 집이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사실 돈이 없으면 자금에 맞춰서 집에 어떤, 예를 들어 급지를 나눈다라면 1급지, 2급지에서 안 되면 3급지로 가고 더 하급지로 가면서 이렇게 전세난의 심화를 조금 정도를 낮출 수 있었는데,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을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세가를 올려주는데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초반에 말씀하셨던 게 박근혜 정부 때 활성화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그럼 전세자금 대출의 그 한도가 지금처럼 80%까지 막 됐었나요? 네, 그때는 80%까지 한도를 넓혀줬어요. 문제는 이제 한도를 한 80%까지 넓혀주면서 금리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저금리였어요. 2%대 미만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도 대출을 받았어요. 저금리니까 이걸 빌려서 활용을 하는 쪽에,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안 써도 될 돈에 쓰게 만드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자금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사실 자기 돈만 가지면 경기도밖에 못 사는데 이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약간 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출을 다 받게 되는 그런 식의 상황으로 갈 게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80%까지 되고 금리 자체도 낮았기 때문에 전세가를 임대인이 높여도 이거를 방어하는, 전세를 받으면 되니까, 대출을 받으면 되니까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는 거에 좀 한몫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글이 또 많았어요. 이런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른다. 그럼 소장님 의견도 같이 사실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다. 그러면 이거는 전세가가 오르는 거에 절대적 원인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것 때문이냐 아니냐를 증명할 방법은 쉽게 있습니다. 과거를 가보면 돼요. 전세자금 대출이 없던 시기? 그렇죠.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박근혜 정부 때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전세난이 있고 나서 이걸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자,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던 때에 전세가가 이것 때문에 올랐다면, 만약에 없었으면 전세가가 안 올랐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활성화되기 전에 전세난이라는 상황이 이미 발생을 했어요. 전세난은 전세 가격이 한없이 오르던 그 시기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때는 자고 나면 전세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따져보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즉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폐지하면 전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움은 줬지만, 그러니까 심화시키는 건 맞아요. 전세가가 오를 때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더 많이 올라가, 더 심화되고, 그리고 지금같이 전세가가 떨어질 때, 역전세 상황이 벌어질 때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은 있어요. 근데 근본 원인이 전세자금 대출 때문은 아니다. 이건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은 박근혜 정부의 상황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예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또 관련해서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이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네. 이 전세 가격이 이렇게 밀려서 매매가도 좀 올라가는 상황. 네. 이렇게 또 상황이 좀 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이 일정 상황에 일조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심화시키는 건 맞아요. 심화시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오르는 거다. 이렇게는 생각하면 안 된다. 전세 가격이 이제 연관성을 나중에 따져볼 때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전세가율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오른다. 이런 공식을 성립하면 안 됩니다. 전세가율이 높을 때는 전세가율이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일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처럼 전세가율이 낮잖아요. 네. 그럼 지금처럼 자 예를 들어서 전세가율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전세가율이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해요. 그럼 매매가가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연관성이 없어요. 이때는.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전세가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매매가 안 올라가요. 상관없습니다. 연관성이 없어요. 이것도 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 올라가고 막 이렇게 난리 났었던 거는 이때 전세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이런 논리가 그거 같아요.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그 상승장을 보고서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고 해주니까 전세가가 또 올라간 거고 그렇게 네. 해서 또 매매가가 올라갔으니까 또 이거 전세 가격 때문에 올라가서 또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약간 이게 딱 박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들도 다 네. 그런 것 때문이다. 네. 약간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향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 전문가 입장이라 아니면 실질적인 시장을 전체적으로 분석할 때는 그 기간만 보면 안 돼요. 전체적인 구간을 보면서 이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이때는 반대 상황도 있었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맥락에서 분석을 해야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지금 역전세의 근본 원인은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화시키는 건 맞습니다. 근본 원인은 아니다. 근데 이렇게 심화시키는 건 맞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심화시켜서 이런 전세 사기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네.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지면 지금 같은 이런 많은 피해를 내는 전세 사기는 없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전세 사기가 일어난 거는 맞아요. 맞는데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박근혜 정부 때도 전세난이 있었고 그때도 전세난에 근거해서 빌라나 예를 들어서 인기가 없는 구축 아파트 네. 얘네들의 전세가율이 95%의 무갭인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의 핵심은 뭐냐면 무갭이에요. 무갭. 그럼 무갭 상황이 벌어지면 전세 사기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없는 상황이었던 박근혜 정부 때의 전세난 때도 무갭 상황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번 과거의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박근혜 정부 때 전세난이 있을 때 전세가가 역전됐다라는 뉴스들이 간간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다는 뉴스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무갭이 아니고 오히려 뿔피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무갭. 그러면 이때 매매를 사는 사람은 마이너스 내 돈이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세 사기가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사가지고 막 무분별하게 막 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역전세난이 돼서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게 도미노처럼 연달아 이 투자자가 가지고 있던 이 집이 도미노 현상이 생기면서 사기로 연결되는 그 상황이거든. 무갭 상황에서 많은 그 투자자가 그냥 한두 채를 사는 게 아니고 수백 채를 삼으로 인해서 벌어진 거거든요. 심화시킨 건 맞다는 얘기예요. 심화시킨 거는. 그래서 무분별하게 집을 사는 무분별한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거는 맞지만 전세 대출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 전세 사기가 없어지느냐?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전세 자금 대출이 없던 시기에도 이런 전세 사기는 일어났었던 건 사실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네. 이걸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를 좀 핵심을 파악을 해야 네. 이런 현상들을 보고서 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상황에 또 맞춰보면 맞긴 맞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의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 네. 이 전세 사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잘 보시면 옛날에는 집 한 채를 봤을 때 이 집의 현금
현금이 얼마 들어가 있었냐, 대출이 얼마만큼 있었냐를 따져봤을 때 부실화 정도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가였던 집만 대출이 있었어요. 전세로 들어갔던 집은 다 현금이었습니다. 자기 그 집을, 그러니까 임대인도 현금 자기 자금이 들어가 있었고 임차인도 자기 자금이 들어가 있었어요. 다 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은 부실화 가능성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출이 없는 집이 없어요. 대출이 없는 집이 없을 때,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이 항목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원인이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의 SVB 같은 이 은행 파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연쇄 도미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금융위기로 가잖아요. 금융위기로 갔을 때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이 아주 취약해져 있는 거예요. 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가장 위험한 거지. 근본적인 원인에 이런 대출, 전세 사기나 뭐 전세가가 올라가고 이거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에 아주 큰 금융위기는 안 나타나고 있지만 옛날에 IMF 때나 아니면 2008년도에 리먼 브로더스 사태처럼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한번 또 온다라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충격이 왔을 때 터진다는 거잖아요. 네. 이 부동산 부분이. 네. 그리고 이게 소장님 말씀하신 게 약간 아파트의 이런 부동산의 부실화가 점점 증가하고 안 좋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폐지를 해버리면 네. 이전에 대출이 없는 이런 네. 아파트가 되니까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칙적으로 보면 저는 폐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정부가 노력을 해서 전세자금 대출은 폐지를 하는 쪽으로 가야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번에 제가 전세제도 이거를 얘기했던 것처럼 전세제도도 이제 문제점이 많으니까 사실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긴 해요.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걸 폐지하는 게 가능하냐? 제 책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폐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세제도처럼?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미 자금을 풀로 쓴 집들이 이제 상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자금을 대출을 안 해주면, 자, 그러면 이 집이 서울에 살고 있던 집이 대출을 안 해주면 이 자기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월세를 살거나 아니면 하급지로 가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 지금 전세 제도를 제가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죠. 그럼 댓글에, 요즘 댓글에 뭐가 달리냐?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있어요. 왜? 지금 당장 내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중에 안전을 도모하지만 지금 당장은 피해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피해를 감수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일단 내 삶이 바뀌니까. 항상 이게 제가 조삼모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피해보는 걸 사람들이 용인하지 않아요. 나중에 좋아지는 거는 나중 문제예요. 지금 당장 피해보는 거는 내가 죽어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폐지를 하거나 한도를 줄이게 되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이거를 이 사람들이 그냥 용인을 하냐. 감수하고 아, 이거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이게 맞으니까 내가 이거는 기꺼이 감수를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장님 보시기엔 이 한도를 줄이는 것조차 힘들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제도를 만들 때 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이거예요. 한번 만들어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바꾸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나 부동산은 더 그게 심한 것 같아요. 이게 필수품이다 보니까 네. 지금도 이걸 사용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번복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거를 정부가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걸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정부나 일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도 없어요.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이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각 개개인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람들이 뭉치게 돼요. 뭉치면 힘이 돼요. 그 힘은 정부의 압박으로 갑니다. 지금은 각 개개인이에요. 그 뭉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폐지를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뭉칠 수 있으면 오히려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뭉칠 수 있어야 돼요. 그 여기에서 뭉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놔두면 뭉치지 않아요. 근데 폐지를 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뭉칩니다. 반드시 뭉쳐요.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길 정부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문제 있는 건 알겠지만 이거를 바꾸기에는 또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미 이 책에서 언급을 했지만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많이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 논의를 하는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없다는 게 제가 전세 제도도 옛날에는 전세 제도 안 없어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영상 올리면서 말을 바꿨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을 바꾼 게 아니고 제가 그 전에는 생략했던 겁니다. 전세 제도를 논의하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유튜브 영상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는 해보자. 논의는 해보자. 그런데 결국에는 실익이 없다. 이거고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은 논의를 하는 사실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걸 언급하는 실익이 생겼어요. 왜? 조회수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웃기죠? 네. 근데 이거 논의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댓글을 많이 달려주셔서 이걸 차근차근 한번 얘기는 해보고 싶었어요. 네. 저희 채널은 소통을 하는 채널이니까. 네. 네. 오늘은 이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다. 이거에 맞춰서 한번 정말 문제점이 있을까?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고치면 될까? 진짜 현실화가 가능한가? 이런 걸 좀 따져봤습니다. 네. 저희는 댓글을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오늘 시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더 많이 달아주시고 하면은 자기 의견을 해주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저희가 언급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좀 더 댓글 자기 의견을 피력을 많이 하시고 아니면 궁금한 거나 의문 나는 거나 아니면 나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